6단원은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데 물질의 특성이라 함은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정우 안 보이지? 괴롭지? 아, 좋아? 선생님 얼굴이 카메라에 딱 가려 좋아요? 뭐 이런 거 아니지? 안 되면 이쪽으로 당기든 이쪽으로 당기든. 그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떤 애랑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란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지. 질량이란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선생님 개념을 알려준 거지. 왜요?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빡이 이렇게. 죽이진 않았어. 어휴, 선생님 누구 죽이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선생님이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의 뇌는 좀 멍청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뇌는 따라가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니들한테 용어를 설명해줬잖아. 근데 왜요라고 말하면 우리의 뇌는 그 용어를 새로운 용어를 배웠으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내가 왜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 뇌는 받아들이지 않고 궁금해해. 효과적이지 않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 왜요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말을 따라하는 게 나아. 물질의 특성이랑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구나. 또는 질량이란 물질의 고유한 양이구나. 이렇게 따라해야지 왜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 그럼 뇌는 절대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 뇌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6단원에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딱 이걸 보면 이렇게 말하면 얘는 물이야라고 말할 수 있거나 또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얘는 소금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무거우니까 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물이야. 이렇게 말해도 돼. 왜냐하면 100도씨에서 일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는 아이는 물밖에 없거든. 100도씨에서 끓는 것은 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많으니까 물이야. 넌 적으니까 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다시 말해서 물질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물질의 특성을 구별할 수 없는 성질이 있어. 일단 물질의 특성을 뭘로 구별할 수 없냐면 첫 번째 나와. 나.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 구별할 수 없는 특징이 첫 번째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말하는 질량은 안 돼. 몇 그램이라 말하는 질량은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어. 무겁다고 해서 금이고 가볍다고 해서 청동석이라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부피도 안 되겠지. 야, 너는 500ml니까 콜라야. 너는 500ml가 아니니까 콜라가 아니야? 아니잖아, 그지? 부피를 가지고도 물질을 구별할 수 없어. 또 하나, 무게도 안 돼, 무게. 또 하나 뭐가 안 되냐면, 농도가 안 돼. 야, 너는 농도가 진하니까 소금물이야. 넌 농도가 약하니까 소금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진한 소금물도 있고 약한 소금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가지고는 물질을 구별할, 넓이 뭐 이런 거 있겠지. 넓이. 크기. 막 어떤 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 없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끓는 점이 있어. 끓는 점 가지고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에탄올은 68도씨에서 끓어. 그러면 딱 내가 얘가 미지의 물이야. 이게 뭐지? 끓여봤어. 그때 얘가 100도씨에서 끓어. 얘는 미지의 물질이어서 뭔지 몰랐는데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너는 물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된다. 68도씨 끓으면 너는 메탄올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끓는 점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 또 뭘 가져갈 수 있냐면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요딴 것들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 모르는 거 있지. 일단 어는 점은 끓는 점은 물이 끓는 온도를 말하는 거야. 물이 온도를 점점 더 높이면 100도씨가 되면 끓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포인트를 끓는 점이라 불러. 어느 점이면 얼 때 온도가 변하지 않잖아. 우리가 이거 1학년 때 배웠어. 상태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 상태 변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 온도 포인트를
어느 점이라고 그래? 고체인 얼음이 녹을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변하지 않아. 그 온도의 포인트를 녹는 점이라고 그래. 일어나야 돼 변하지 않아? 밀도는 아나? 아, 밀도는 뭔지 이제 배울 거야. 용해도도 뭔지 이제 배울 거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일단 끓는 점, 녹는 점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일단 최선을 다하여 이게 2단원인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볼게, 최선을.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상수를 배우는 게 메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먼저 알아야 돼.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대.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대. 혼합물은 뭔 말인 것 같은 느낌이냐? 섞여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야. 한 가지로만 돼 있으면 물질이 한 가지로만 돼 있으면 순물질이야. 그럼 물은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물이? 한 가지로만. 그러면 소금물은? 혼합물? 금은? 이렇게 해. 그런데 있지, 순물질은 있잖아. 물질이 한 가지라 그랬잖아.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물질의 성질이 한 가지라는 거야. 순물질은 끓는 점이 한 가지야. 한 개만 온도가 있어야 돼. 어는 점도 한 가지만 있어야 돼. 온도가 딱 한 개. 변하지 않아야 돼. 녹는 점도 한 가지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밀도도 많이나 적냐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 한 가지로만 딱 있어야 돼. 순물질은 그래. 혼합물질은 있잖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여러 구간 있거나 여러 개 있거나 아예 없거나 계속 변하거나 이래야 돼. 농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많다, 적다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 혼합물은 이런 물질의 특성이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란 얘기야. 다시 얘기할게. 순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한 가지만 있다는 얘기잖아. 물질이 한 가지만 있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한 가지로만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냐? 근데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며. 그 말은 뭐냐면 성질도 여러 가지야. 끓는 점도 여러 가지 해야 돼. 밀도도 여러 가지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혼합물은이.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오늘은 술물질과 혼합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이 어떤지 볼 것이고, 밀도도 당연히 볼 것이야. 일단 술물질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까? 어. 술물질을 써보자. 술물질의 성질이 몇 가지라 그랬어? 성질이. 성질이 더러워요? 내가 성질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성질이 더러워요. 나 진짜. 근데 맞는 말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박을 못하겠대. 그 소리 솔직히 들어오니까. 보자. 성질이 한 가지. 예. 얘는 두 가지 이상이라고. 두 가지 이상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일정하지 않고 막 이런 성질이 있다고. 그렇다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입자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는 좀 원래는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적용하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입자가 누구냐면 분자야. 분자의 정의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입자거든.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한 가지지. 그럼 성질이 한 가지야. 다시 얘기할까? 분자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입자야. 분자가 한 종류야? 그럼 성질이 한 종류야. 분자가 두 가지 이상이야? 그럼 성질도 두 가지 이상이야.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로 보면 되네. 그러면 분자는 얘는 몇 종류가 돼야 되냐면 한 종류가 돼야 돼. 이해가나? 얘는 분자가 여러 종류가 돼야 되겠지. 두 가지 이상. 이해가나? 그림으로 그려볼게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분자가 몇 개게? 이거 분자 한 개. 덩어리가 분자야.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지금 보기에 구슬이 두 개인데 구슬을 뭐라 부르나요? 원자. 원자는 성질이 없어. 원자 두 개가 붙은 아이가 지금 얘가 분자 하나야. 얘 분자 몇 개라고? 분자 하나. 그럼 내가 다시 또 그릴게. 야 분자 몇 개야? 이거 두 개네. 하나하나 두 개. 이해 갔어? 나 또 그릴게. 분자 몇 개? 한 개. 분자 몇 개? 두 개네. 얘 분자 몇 개? 두 개. 얘 분자 몇 개? 그런데 분자 몇 종류야? 몇 종류? 몇 종류? 아니 이 네모 안에 얘랑 달라 보여. 내가 동그라미를 좀 못 그려. 나도 인정. 아니, 그래도 내가 에이 진짜 이러지 마.
얘하고 얘는 몇 종류야? 한 종류야. 얘하고 얘는 두 개지만 한 종류인 거 이해가? 오케이. 그럼 다시 그려볼게, 여기다가. 선생님 분자 몇 개 그렸어? 두 개. 몇 종류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자가 한 종류인 거야, 얘는. 그럼 얘도 스물질이고 얘도 스물질이야. 분자가 한 종류니까 성질이 한 가지겠지. 성질이 하나만 있으면 그 스물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가 얘 A랑 B랑 뭐 꺼져지근하게 뭐가 좀 달라. 뭐가 좀 다르지. A하고 B가 선생님 알았어요. 분자가 한 종류인 건 이해 가요. 덩어리가 분자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인 건 이해 가는데요. 선생님 A랑 뭐랑 B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겠는 사람. 누군가 한 명은 있으면 좋겠다. 뭐야? 난 괜찮아. 시연. 그렇지. 그렇지. 오, 정확했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원소 있지. 원소가 얘는 한 종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H2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가? 그런데 얘는 분자를 그러니까 H2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써주면 되겠지. 그런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H2O. 작은 입자가 H고 O가 큰 거구나.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앞에다 2를 써줄 거야. 이해가? 그래서 사실 얘를 뭐라 부르냐면 호돈소라 부르고 얘는 좀 빨간색으로 쓸까? 애들이 제일 헷갈려요. 이게 화합물이야. 그래서 있잖아. 화합물은 순물질이야, 화합물은 순물질이야, 화합물은 순물질이야. 100번 얘기하라고 싶어. 100번씩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화합물은 뭐라고? 그래서 알아왔어. 100번 하기엔 좀 그러니까 5번만 해보자. 시작. 스물질이야. 화합물은 스물질이야. 화합물은 스물질이야. 화합물은 스물질이야. 한 번 더. 화합물은 스물질이야. 이해가냐? 그런데 혼합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고르게 섞여 있느냐?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게 한쪽에 이렇게 섞여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얘는 고르게 섞여 있는.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다시 정리해보자. 우리가 오늘 배울 때 순물질과 혼합물질을 먼저 배웠어. 근데 순물질은 성질이 한 가지여야 된다니까. 성질이 한 가지로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체별자를 뭐라 그러냐면 분자라고 불러. 그러면 성질이 한 가지려면 분자도 반드시 한 가지만 돼야 돼. 그래서 분자가 한 가지인 정문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구술조차, 원소조차 한 가지인 것은 호돈소. 분자 덩어리는 한 가지지만 구슬은 두 개, 큰 구슬, 작은 구슬을 이용했잖아. 그렇게 말한 건 화합물. 그래서 이게 화합물도 분자가 한 종류이므로 순물질이요. 호돈소 물질도 분자가 한 종류이니까 순물질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분자가 두 가지 이상이잖아. 그지? 그러므로 혼합물. 근데 심지어 얘는 고르게 섞여 있지 않아. 그래서 불균형 혼합물이라 부른다. 됐냐? 어? 여기까지 됐으면 화합물은 있잖아. H2O가 대표적인 애거든. 어? 성질이 화합물의 성분 원소라 말하면 화합물의 이건 어려워. 화합물의 성분 원소. 화합물 H2O의 성분 원소는 H하고 O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물에는 H2O에는 H2의 성질이 없어. 수소의 성질이 없다고. 다시 H2O에는 O의 성질이 없어. 산소의 성질이 없다고. 산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아니 꺼져가는 불꽃을 넣으면 확 잘 타올라. 그런 성질이 물에 있냐고. 없지. 수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꽃을 넣잖아 팍 하고 퍼져. 물에 팍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냐고. 없지.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어려운 말이어서 천천히 얘기하는 거야. 마스크 벗으면서까지 얘기하는 거야. 화합물은 성분 원소의 성질이 없어. 거꾸로 H2O는 H의 성질이나 O의 성질이 없어. 성분 원소의 성질이 없어. 화합물은. 근데 오늘 메인이 뭐냐 이제 혼합물인데 혼합물은 성분 원소의 성질이 있어. 혼합물은 여기도 다시 한번 나눌게. 혼합물은 혼합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거든. 균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불균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있어. 대표적인 예가 균일이 소금물이거든.
그럼 소금물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냐? 다시 말할까? 소금물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야? 소금이랑 그럼 소금물의 짠맛에 소금의 성질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네. 모래 성질, 흐르는 모래 성질 있어 없어? 있네. 그러면 성분 물질의 성질이 남아 있고 화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없는 경우. 이게 정말로 탑 오브 탑 어려운 문제야. 화합물과 혼합물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될 거야. 화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없어. 성분 원소들의 성질이 없어. 혼합물은 섞여 있는 물질들의 성질이 그대로 있어. 근데 이제 고르게 섞여 있지 않고, 균일혼합물의 종류가 문제가 겁나게 잘 나온다. 불균일혼합물이라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했지. 균일혼합물을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게 성질도 있어요. 여기 순물질도. 순물질도 포도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는데 종류를 외워야 돼. 포도소는 원소가 한 종류여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H 한 종류지. O2, Cl2, 또 C. 뭐 C가 뭐냐? 우리 배운 사람이니까. 좀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탄소. 탄소를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라고. 탄소를 다른 말로 흑연이라 말해도 돼. 탄소를 다른 말로 숯이라고 말해도 돼. 제 말 이해가냐? 산소로만 이루어진 게 다이아몬드도 있고 숯도 있고 연필심도 있어. 연필심 흑연이지. 그래서 C는 흑연이라고 말하면 C네. 호돈소. 다이아몬드 그러면 흑연이네 흑연이네. 탄소네 탄소. 그치? 그래서 호돈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는 니들이 있다고 쓸까? 여기 다이아몬드, 흑연, 연필심인, 숯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쌤 뭐라 썼어? 야 24K금이 순금인 거 알아? 누리끼리끼리 좀 색깔이 안 이뻐. 야, 근데 누리끼리랑 금 말고 우리는 18K금도 쓰지. 몰라 18K금? 14K금 알지? 아이들아 물어볼게. 18K금이 비싸? 14K금이 비싸? 그래도 애들이 안 사봤는데요. 진짜 안 사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진짜 뒷골이 갑자기 막 땡기면서 안 사봐야 뭐 사봐야 알아? 뒷골. 다시 물어볼게. 18K금하고 14K금 중에 누가 더 비싸? 왜 18이 더 비싸? 혼합물 불순. 왜 비쌀까? 걔들이 너네 웃지 마. 내가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중이란 말이야. 다른 수업도 안 들리고 어떻게 어느 순간에 걔들이 그럴까 이게. 연구가 지금 어, 그 18K금하고 24K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18K금은 24분의 18의 비율로 금이 들어있는 거야. 14K금은 24분의 14의 비율로 금이 들어있는 거야. 얘가 금이 더 많겠지. 그래서 색깔도 약간 얘가 더 하얘. 색깔이 안 진해. 얘가 조금 더 진해. 그러면 얘네들은 혼합물이야. 섞여있다는 얘기가 은하고야. 그런데 얘는 24K금은 24분의 24 금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금이다 라고 하거나 예전에 특히 꼭 금메달 따면 진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대. 깨물어 보지. 깨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진짜 이빨 자국이 생겨. 뭐 한다 그랬어? 찌그러진다고 맞아. 이빨 자국이 진짜 생겨. 내가 그래서 깨물면 어떻게 되게 그랬더니 어떻게 이빨이 깨져요. 오 신박한데 내가 신박해 신박해 내가 그랬다. 아주 그런 세레모니를 꼭 하는 이유가 금이 이빨 자국이 생겨서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옛날에 이빨을 깨물어 오는 행위들을 꼭 있었대. 금이 물러.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않겠냐? 그래서 14K 금이나 28K 18K 금이나 14K 금을 만들어내는 거야. 단단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단단해. 그래서 얘들을 깨물면 진짜 이빨이 부서질 수 있어. 내가 반드시 이빨 자국을 내겠다 하면 이빨이 부서질 수 있다는 24K 금 하면 순금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화합물은 뭐가 있냐면 H2O 물 NaCl 소금 뭐 이런 이 정도 화합물 호동소 물질이 그래도 잘해야 돼. 특히 얘.
탄소가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흑연이라도 표현하기도 하니까 어렵겠지. 24K 금도 하나 더. 알루미늄 호일도 마찬가지야. 알루미늄 호일 알지? 뭔지.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음식 쌀 때 쓰는 거 있지. 그것도 알루미늄으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호동성 물질이야. 균일온암물과 본유기론암물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균일온암물은 일단 투명해야 돼. 섞여 있는데 투명해. 너네 왜 소금물이라고 물하고 구별할 수 있어 없어? 구별할 수 있다고? 어떻게? 아, 그렇지. 맛을 봐야지 알지. 그렇지. 그럼 다 알지. 씨. 그래서 딱 봤을 때 투명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지어 소금물하고 물하고 눈으로 보았을 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런 아이들 고르게 섞여 있는 아이들은 균일이라고 합니다. 소금물 균일입니다. 설탕물 균일이라고. 이해가? 아, 이따 쓰고 이따 쓰고. 그리고 머시기 수용액이라는 말이 있으면 수용액 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고르게 섞여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하면 아, 염화나트륨이라는 아이가 물에 많이 녹아 있구나. 잘 고르게 섞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균일온암물이야. 설탕물 균일온암물이야. 소금물 균일온암물이야. 투명하니까. 또 하나 내가 말한 게 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말해봐. 식초 투명하지? 그래서 균일온암물. 아, 우유 안 투명하지? 그래서 얘는 불균형나무.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불균형이에요. 이거 오렌지. 오렌지 주스. 돌멩이, 암석. 아, 고르기는 않잖아. 그래서 이거 불균형, 암석.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선생님이 24K 금은 무르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18K 금으로 만든다 그랬지. 그럼 내가 18K 금을 보면 두 가지 금속이 섞여 있는 거야. 고르게 섞여 있을까, 고르지 않게 섞여 있을까? 고르게 섞여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디가 금이 많고 어디는 은이 많고 안 그러잖아. 18K 금을 상상을 해봐. 어디가 색깔이 진하고 어디는 연하고 막 그러디? 색깔이 다 똑같잖아. 다 예쁘게 똑같잖아. 그지? 고르게 섞여 있다니. 다시 말해. 금속 혼합물들은 금속 혼합물들은 무조건 균일이야.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하는 게 니네 그 냄비 있잖아, 냄비. 냄비도 스테인레스 강이거든. 그 아이가 금속 혼합물. 걔는 균일이야. 땜납 균일이야. 금속들과 금속을 섞어서 만든 아이들은 무조건 균일이야. 18K 금도 여기에 균일로 나물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합금이라고도 말해. 오케이, 합성으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물질의 특성을 한번 균일로 나물과 혼합물을 한번 혼합물과 순물질을 한번 특징을 해보자. 뭐 쓸 거 있냐? 나 지우면 안 되냐 혹시? 지워도 되냐? 지워도 되냐? 오케이. 내가 있잖아. 일단 물질의 특성을 뭘 먼저 볼 거냐면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끓는 점부터 볼게. 아, 끓는 점이 이런 거야. 물을 끓였어.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온도입니다. 물을 천천히 끓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면 먹으려고 끓이려고요. 그랬더니 온도를 재봤더니 온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하더라 이거야. 띡띡띡띡 이때 온도 변하지 않는 이 온도의 포인트가 바로 끓는 점이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물을 끓였잖아.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상태? 아, 상태로 말해. 여기 액체. 아나? 이때 무슨 상태? 액체 플러스 기체. 이렇게 되지. 그럼 물어보자. 여기는 왜 온도가 변하지 않아? 준기가 뭐라고? 하고 있어. 니 그러니까 말하라고. 저게 이제 액체랑 지가 말 안 하고 있었대. 네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널 시킨 거야, 이놈아. 액체를 변화시키니까 기체로 온도가 일정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얘가 비웃었어, 얘가. 근데 얘가 반드시 비웃었어. 하루이 네가 말해봐, 그러면. 왜 온도가 안 변해?
그렇지. 상태 변화 열에너지 사용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을 끓일 때 가스불을 이렇게 주잖아.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온도계를 쟀어. 그럼 얘들아, 내가 이 가스불을 통해서 얘에게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첫 번째, 서영아, 이 구간은 열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온도 높이는 데 쓴 거야. 내가 준 열 에너지를. 첫 번째 구간은 뭐에다 썼다고? 온도 높이는 데 에너지를 썼어. 그리고 얼정 기간에 오잖아? 그러면 이 구간은 뭐 하는 거냐면 액체를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 사용한 거야. 다 써버렸다니까. 언제? 상태 변화에. 그럼 온도를 높이는데 열 에너지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반복해서 배웠었냐면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배웠어. 천천히 다시 말할까?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가지? 오케이? 됐어? 아, 여기까지 이해갔어. 아, 어떤 물질이 온도를 높였더니만요. 상태 변하면서 온도가 안 변하더라고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 썼나 보죠. 오케이.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말이야, 그 상태 변화의 온도가 100도씨여야 된대. 근데 어떤 아이는 한 68도여도 된대. 물질마다 왜 상태 변화의 온도가 다를까? 다시 말해서 왜 끓는 점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태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있다 쳐. 응. 그 물은 액체잖아. 그러면 액체 안에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있어. 그러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이 뭐냐면 인력이라고 그래. 인력.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 불러. 그래서 뭐 분자 간에 인력이 있어. 그럼 이제 가열을 해. 그럼 이 분자 간에 인력이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인력이 세면 어떻겠냐고. 내가 열을 줬어. 야, 너 이제 좀 끊었을 때 되지 않았냐? 했더니 안 끊어져. 그럼 온도를 더 높여야지. 안 끊어져. 엄마? 더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물질마다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끓는 점이 다르겠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면 68도도 끊어지는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세서 100도씨가 돼도 안 끊어져? 그럼 더 온도를 높여야 돼. 그래야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 물질마다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니까 끓는 점이 다 다르겠구만.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끓는 점이라는 건 뭐냐면 액체 민서가 내가 그렇게 되자. 난 괜찮아. 이렇게 빨리 되자. 정신 차려. 괜찮니? 나 좀 있는 것 같아. 잠깐 뭐 이상한 애가 있어 분명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았지? 괜찮지? 뭐 괜찮지? 같이. 너 뭐 얘기했지? 나 너무 얘기 안 되네. 아, 맞아, 맞아. 그 끓는 점이라는 건 뭐였냐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제공된 열을 온도 높인 데 쓰지 못하고 상태 변화에 사용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상태 변화에 사용했다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긴 뭐가 있다고? 민석이가 아직 대답 안 한 것 같아. 뭐라고? 마스크를 벗으면 내가 입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목소리 들어야 알 수 있어. 참 안타깝다. 온도를 높이는데 열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분자 간의 인력을 없애는데 열에너지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 인력이 물질마다 다르다니까? 인력이 센 애는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안 끊어지니까 아우 안 끊어져 막 이러면서 인력을 막 끊으려고 높은 온도가 필요해. 그래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서요. 얘가 분자 간의 인력이 68도씨에서 끓는 아이와 100도씨에서 끓는 아이 중에 누가 분자 간의 인력이 센 것 같아? 그러면 100도씨가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센겨. 무슨 말인지 갔어? 그런데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 선생님 알았어요. 아, 이거 분자 간의 인력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100도씨가 됐어. 그래갖고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졌어. 나갈라 그랬는데 소금이 있다고 생각해볼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을 보자고. 물이라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으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수증구에 나타난다며. 그런데 얘가 소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의 입장에 생각해보자. 내가 이제 100도씨가 됐어. 아, 아싸, 아싸. 분자 간의 인력이 끊었고 나 나갈라 그러는데 누가 방해해? 소금이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지. 야, 소금 비켜. 나 나갈 거니까. 그거 나갔어.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러므로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끌어야 돼. 이해가? 왜 그러니? 물어보면 소금이 물에 끓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렇지. 아, 난 나가려고 하는 소금이 있다니까? 그렇다 물어보자.
10% 소금물하고 20% 소금물 중에 누가 더 방해를 많이 받을까? 20%가 더 많이 바꿨지. 그더 나가는 거야. 아우, 그거 진짜 싫어. 이러면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수평 구간을 갖게 되냐면 순수한 물은 이렇게 수평 구간이 나타나. 그런데 소금물은 물보다 높은 온도에 끓기 시작. 오케이? 왜? 소금이 방해하니까. 그런데 얘가 충격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 왜 계속 높아질까? 일단은 소금이 끓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건 이해 갔지. 그런데 물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점점 농도가 진해지잖아. 아, 어떻게 하냐면 너네 왜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 맛있었어. 또 먹으라 해서 또 끓여서 또 먹었어. 그 다음날 또 먹었어. 또 먹었어. 맛없지. 당해본 듯한 느낌인데? 그런데 어떻게 맛없냐면 짜, 점점. 왜냐면 거기 있는 염분이나 물질은 그대로 냅두고 물만 날아가잖아. 점점 짜지는 거야. 점점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방해 정도가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끓는 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첫 번째 구간, 너네 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느니? 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 소금이 물에 끓는 것을 방해해서야. 그럼 왜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 끓으면서 농도가 점점 어때지니까? 증가하니까 높아진다. 그러면 너네 그림에서 이렇게 나와. A하고 B. 누가 물이게? 누가 소금물이게? 아, 이렇게 해서 고르는 거야. 순물질인지 혼합물질인지 구별할 수 있겠지. 끓는 점 통해. 쳤다 봅시다. 알겠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까? 아까 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랬지? 근데 물질마다 용어야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뭐였지? 아니, 어. 왜 어떤 애는 100도씨에서 끓고 어떤 애는 68도에서 끓었지? 두 글자 얘기하면 돼. 띵띵. 아, 좋아. 내가 초성으로 갈게. 이응, 리을. 이응, 리을. 어, 이응, 리을. 나 진짜 애쓰고 있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내가 진짜 좀, 와. 뭐였지? 정연아, 이응, 리을 뭐. 그렇지, 분자간의 인력. 아, 분자간의 인력이 센 아이는 끓는 점이 어떻고? 높고, 분자간의 인력이 약한 아이는 끓는 점이 낮는다 그랬지. 그런데 소금물은 왜 물보다 높은 곳에서 끓을 수밖에 없지? 누가 방해하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방해라는 그 단어가 꼭 필요한 거야. 소금이 물에 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오케이? 그런데 왜 자꾸 온도가 높아지니?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방해 정도가 더 심한 거야. 그래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이거 다 지울게. 지워도 되지? 응. 막 나 엄청 친절하지. 막 물어보고 해. 허락 받고 지우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날까? 막 허락을 구하고 내가 진짜 이래야 돼? 허락을 구하고 내가 닦았음. 이제 순물질의 끓는 점과 혼합물의 끓는 점을 비교했어. 끓는 점은 첫 번째, 순물질은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수평 구간이 있대. 그런데 혼합물은 소금물의 혼합물은 수평 구간을 나타내는 물보다 더 높은 온도를 끓고 온도가 계속 높아진대. 오케이, 이해 갔지? 근데 어떤 아이 혼합물은 어떠냐면 요런 식으로 수평 구간이 여러 개 나타난다. 이거는 고체하고 액체가 섞였을 때 액체에 끓는 것을 고체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액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으면 두 개의 액체 각각의 액체가 끓는 점이 각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개 나타나. 그래서 혼합물에 끓는 점의 수평 곡선은 어떠니? 그러면 수평 곡선이 없거나 여러 개 나타난다. 그러면 수평 곡선이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액체 세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두 개만 있으면 두 개만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평 곡선이 아예 없거나 이렇게 높아지니까 아예 없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개 나타나는 게 혼합물에 끓는 점의 특징. 오케이? 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이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농도에 따라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니까 니들은 계란 삶을 때 소금물이 좋아. 왜 눈이 막 돌아가? 왜 동공이 흔들리지? 아니 왜 그러냐면 계란을 익히려면 열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딱 끓는 게 멈추잖아. 온도가 높아지는 게. 근데 소금으로 더 높은 온도에 끓으니까 더 빨리 계란을 익힐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짠맛이 소금으로 그 계란으로 들어가서 계란이 짜서 맛있나요? 내가 좀
네, 그렇게 상상할 수 있구나. 아니, 그래서 소금물에 계란을 삶으면 좋다는 생각, 솔직히 그랬던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니, 왜? 그렇게 좀 들었잖아. 소금물에 계란을 삶으면 좋대라는 말 들어봤잖아. 왜 그런지 몰랐던 거지.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라면을 빨리 끓이려면 스프를 먼저 끓이는 게 좋을까? 면을 먼저 끓이는 게 좋을까? 그렇지, 스프를 먼저 끓이는 게 좋지. 스프를 넣고 끓이면 얘가 혼나 끓이니까 끓는 점 온도가 높으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면을 넣으면 더 급속도로 빨리 끓었기 때문에 더 맛있다는 설도 있어. 그럼 꼬들꼬들하게 익히니까 맛있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꼬들꼬들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알았어, 꼬들꼬들이 좋다. 퍼진 면이 좋다. 이봐. 있다니까? 심지어 있잖아, 내가 그때, 아니, 뭐 얘기하다가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잖아. 그랬더니 전 따뜻한 사이다가 맛있는데. 나 진짜, 진심으로 봤어. 진짜 따뜻한 사이다가 맛있는데. 그래서 꺼내놓고 먹는데. 진짜 김 빠진 사이다가 맛있, 네? 혹시? 나,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그 아이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 끓는 점이 높으니까. 오케이? 됐어? 이제 어느 정도 할게. 어느 점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말해. 그런데 액체의 온도를 점점 낮춥시다. 그랬더니요,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서 일정하게 됩니다. 이때의 수평고가에 나타나는 이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어느 점이라 부르는 거야. 이 템퍼러처 포인트, 여기 이 템퍼러처 온도의 지점을 어느 점이라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러는 거야. 내가 냉동실에다 물을 넣었어. 그랬더니 물에 있는 열을 계속 뺏어가, 그 냉장고가. 응. 뺏어가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냉장고에서 꺼낸 게 아니야. 냉장고는 더 열을 자꾸 뺏어가고 있어. 그럼 원래 온도가 점점 더 낮아져야 되지. 근데 얘가 상태가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뺏긴 열을 채워. 온도가 안 떨어져. 냉장고는 열을 또 뺏어가. 근데 그 열이 상태 변화하면서 방출되니까 또 채워져. 그럴 때 온도가 안 내려가. 그래서 수평고가에 나타나는 게 순수한 물질의 특징이야. 그렇다면 온다는 건 어떤 건지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액체는 분자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오케이, 바리. 그런데 얼었다는 말은 분자 간의 인력이 점점 세지면서 따닥따닥 붙어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번에 소금물이 어느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액체가 이렇게 있었어. 언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세져가지고 따닥따닥 붙는 거구나. 근데 그 중간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잘 얼까 안 얼까? 이 둘 사이 인력이 세질 수 있을까 없을까? 따닥따닥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은 얼지 않아. 바닷물은 그래서 얼지 않아. 그랬더니 얘들이 선생님 빙하는요. 그중에 순수물만 넣은 거야. 순수물만 넣은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바닷물은 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옛날 6.25 전쟁 막 이럴 때는 한강을 막 건너갔대잖아, 겨울에. 그 이유는 뭐냐면 한강이 얼었대.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한강 얼지 않아. 그때는 맑은 한강, 지금은 더러운 한강. 혼합물이 더 얼지 않아. 혼합물은 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소나물이 얼 때 소금이 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그림으로 갖게 되냐면 순수한 물은 이렇게 되는데 소나물은 이렇게 돼. 쉽게 얼지 않아. 그러므로 니들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뭐냐면 부동액이라는 말 들어봤어? 부동액? 한자 한번 갑시다. 한자 한번 갑시다. 아니 붙자. 오케이? 부정액이 아니 붙자. 동자가 얼동이야. 얼동. 얼릴 동. 액은 액체를 얼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원래 엔진이 과열되면 뜨거워서 불나서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중에 엔진이 과열돼서 폭발돼서 사고 나는 건 없어.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식혀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냉각수라 불러. 냉각수의 가장 좋은 아이는 누구냐면 물이야. 물이 비열이 커서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식혀주는 거 좋아. 그래서 니들이 냉찜질할 때도 물을 사용하고 온찜질할 때도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야. 냉각수 엔진이 가열돼서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냉각수 쓰면 된다는 거 이해 갔어. 냉각수의 제일 좋은 액체는 물이라는 것도 이해 갔어. 그런데 문제는 물은 겨울에 얼잖아.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진짜 냉각수에 순수한 물을 썼대. 자꾸 겨울에 어는 거야.
그리고 막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냉각수를 녹여야지만 식용이 켜졌을 때. 이거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진심이 있었던 일이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이유가 뭐냐면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어. 얼지 말라고. 혼합물을 만들어서 얼지 말라고. 넣어주는 게 부동액이야. 또 하나는 염화칼슘 넣어주는 거 있지. 염화칼슘. 염화칼슘 언제 많이 쓰지? 아, 우린 좀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써도 아는데, 나 니들 안 배운 사람처럼 염화칼슘 한글로 쓸 뻔했네. CaCl2 염화칼슘. 야, 니네 염화칼슘 언제 써? 언제 많이 들어봐? 뭐라고? 그렇지, 눈 녹일 때. 염화칼슘 아니, 그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다니잖아, 아저씨들이. 그거 있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다. 너네 눈이 올 때가 미끄러워? 아니면 눈이 온 다음에 그 눈이 녹았다가 엉게 미끄러워? 그렇지. 그러지 말라고 뿌리는 거야. 다시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야. 이해가? 사실 눈을 밟을 땐 솔직히 안 미끄러운데 그게 막 빙판이 되면 심각한 거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얼지 말라고 부동액을 뿌려. 근데 그 염화 칼슘 CA가 문제긴 해. CA가 부식시키는 연마 이런 애들 부식시키는 이유가 있어서 요즘에 환경오염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지자체에서는 염화칼슘 많이 뿌리지 말자는 것도 있대. 아, 그럼 문제는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눈이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다칠 것이고,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뿌리면 환경오염을 시킬 것이고, 좀 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염화칼슘제가 제거할 수 있는 물체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많이들 노력하고 있대. 그래서 이 두 개가 쉽게 얼지 말라고 사용하는 혼합물을 쉽게 얼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야. 이해 갔어? 이제는 끓는 점 했고, 어는 점 했고, 나 이제 뭐 해야 돼? 나 책을 안 갖고 왔어. 심지어. 음. 이제 녹는 점 가자. 녹는다는 말은 뭐에서 뭐 된다는 걸 말하지? 맞아. 고체에서 액체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가 온도가 일정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야.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 아이들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볼게. 고체는 입자가 따닥따닥. 아이, 심지어 액체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액체와 액체 사이에 분자간의 인력이 있어. 이 인력을 끊어야지만 기체가 될 수 있어. 이해가지? 근데 이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높다고 말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고체는 이렇게 인력이 세. 분자간 인력이 가까우니. 그러면 이 아이가 액체가 된다는 건 분자간 인력을 끊고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액체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래. 그러면 이 분자간 인력이 얼마나 세냐면 세면 쉽게 고체가 액체로 바뀔 수 없겠지. 예를 들어 철은 1535도씨가 녹아. 니네들 1535도씨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지. 그러니까 한 용광로가 돼야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철을 냄비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 안에 철의 안에 물을 넣고 끓이면 물은 100도씨면 끓는데 얘는 1535도씨가 돼야지 녹는다며. 1500도까지 우리는 올라갈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 냄비는 사라지지 않고 물만 끓일 수 있겠네. 녹는점이 높은 아이가 액체가 돼서 사라지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용품 있잖아. 요리할 때 쓰는 후라이팬이나 그다음에 냄비나 이런 거 사용하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런 데 있잖아. 물질마다 분자간의 인력이 달라서 녹는점이 다 달라. 농도점이 낮으면 쉽게 고체가 액체로 변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잖아. 그런데 만약에 고체와 고체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새로운 혼합물이 생겼다 생각해볼까? 얘하고 얘는 가까우니까 분자간 인력이 셀 거 아니야. 그런데 고체와 고체 사이에 새로운 고체를 섞어버린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인력이 셀까 약할까? 약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아이는 막 겁나 높은 온도에서 녹아. 이렇게 겁나 높은 온도에서 녹는데 얘네 둘을 섞으면 얘들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아. 왜냐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분자간 인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 쉽게 녹는 것을 이용해. 녹는 점이 순수한 물질보다 낮아. 그러니까 쉽게 녹아.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퓨즈 들어봤어? 퓨즈? 퓨즈 언제 뭐야 준기야? 이는 원래 퓨즈가 먼저 그때 1단원인가 2단원에서 전기 나올 때 오
전기에서 퓨즈 나왔어. 뭐라고? 가전이요? 그렇지. 과전류 올릴 때 퓨즈가 끊어지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서 만약에 전기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불이 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말라고 퓨즈가 끊어져 버려. 일정한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퓨즈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전기가 안 통해. 선생님 이거 그러면요 전기가 안 통하면요 우리 컴퓨터도 못 하고요 냉장고도 다 망가지고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불나는 것보단 나아. 가열돼가지고 가전류 걸려고 너무 많은 전류 걸려서 불나는 것보다 끊어져서 재정비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이 퓨즈는 쉽게 녹아서 끊어지라고 녹는 점이 낮은 아이를 사용해. 그러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혼합물을 사용하지. 퓨즈는 녹는 점이 낮아 쉽게 녹아. 그래서 쉽게 끊어지라고 만들어내는 거야. 또 하나 뭐 있냐면 우리 왜 금속하고 이 금속하고 이 금속을 붙일 거야. 어떻게 붙이지? 이게 용접이라고 말하지, 용접. 이게 마스크 쓰고, 예. 여기 눈만 이렇게 삐끗하고 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봤어? 그게 용접이야. 근데 용접할 때 아저씨 그 불 끝에서 있잖아. 납땜이라고 하는 그 금속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금속과 금속 풀 같은 걸로 붙여지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게 얘는 안 녹이고 얘는 안 녹이고 그 풀에 해당하는 본드에 해당하는 아이를 먹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 본드에 해당하는 아이가 납땜이야. 그 납땜도 금속과 금속이 섞여 있어 혼합물이야. 쉽게 녹아. 그래서 얘네들 안 녹고 얘만 녹아. 그러고 얘를 녹여서 둘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땡납을 할 때 이렇게 용접할 때 있죠. 쓰는 납땜. 이 두 가지가 녹는 점이 낮아 쉽게 녹는 고체 성분을 이용한 거야. 아까 하나 뭐였지? 아까? 퓨즈 또. 근데 금방 얘기가 뭐 한 거더라? 납땜. 이 두 가지가 녹는 점이 낮아 쉽게 녹는 것을 이용한 고체 성분 대표적인 예야.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 아, 왠지 알겠다. 얘하고 얘 사이에 인력이 세야지 녹는 점이 높을 텐데 혼합물을 섞어놔 버리면 얘하고 얘 사이가 멀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녹는 점이 낮다니까. 그 쉽게 녹아. 쉽게 녹아는 것을 이용한 두 가지 퓨즈하고 뗀다. 어느 점이 낮아 쉽게 얼지 말라고 이용한 혼합물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였냐면 부등액과 염화칼슘, 눈 때 쓰는 거. 그리고 끓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계란 삶을 때. 오케이? 됐어? 이게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한 거야. 내가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어쩔 수 있어. 오케이. 나 지금 그래서 236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네. 우리 237페이지 한번 볼까? 얘는 몇 번에 있지? 237페이지. 에 있는 그래프 그림 있지? 손으로 한번 짚어볼래? 237페이지는 그래프 그림. A하고 B 중에 누가 순물질이야? 왜 B가 순물질이야? 수평곡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A는 소금물이겠다, 그지?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이 물이 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근데 왜 자꾸 높아져요? 농도가 점점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금물이라는 거 이해 가니?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 수물질인지 혼합물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이거 지워도 되지? 에. 이제 그다음 물질의 끓는 점을 좀 더 볼 건데 A의 끓는 점이야. B의 끓는 점이야. 아이들아 있잖아. 이 중에 둘 다 수물질인 건 이해 가지? 왜 수물질이야, 정현아? A하고 B는 수물질이야. 왜? 수평 곡선이 있으면 수물질이야. 서영아, A하고 B는 뭐라고 그런다고? 왜 수물질이라고?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왜 높았을까? 그래서 이응 리을, 이응 리을, 이응 리을, 이응 리을 뭐? 뭐? 그렇지. 분자 간의 인력이 얘가 더 세니까 더 끓는 점이 높다고. 그런데 있잖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아이가 있어. C 아이래. C는 어떤 식의 그래프냐면 준기 여기 봐야 돼. C는 어떤 식의 그래프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야. 끓는 점이 B하고 같다는 거야. B하고 C는 끓는 점이 같다고. 끓는 점이 B하고 C가 같다고. 이해가? 그 말은 뭐냐면 둘 다 분자 간의 인력이 같다는 말이야. 그 말은 같은 물질이라는 말이야.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B는 끓는 점이 도달한 시간이 이만큼이었고 C는 끓는 점이 도달한 시간이 이만큼이잖아.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왜 C가 오래 걸렸을까? 양이 많아서 그래. 양이 많아서. 그러면 끓는 점이 같으니까 얘는 같은 물질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양은 누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또는 C가 가스불이 1단인 거야. B가 이게 빨리 끓었으니까 이게 B고 이게 C니까 B가 3단, C는 1단. 물의 세기가 C가 약하기 때문에 더 오래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이해가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어. 물이 1kg을 끓으나 100g을 끓으나 양이 다르더라도 끓는 점은 무조건 똑같아. 근데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 그러니까는 A하고 B의 차이는 뭐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 물질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 다시 말해서 A하고 B는 다른 물질이야. 그런데 B하고 C는 끓는 점이 같아. 그 말은 뭐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같다는 말이야. 그 말은 얘네는 같은 물질이란 얘기야. 그러나 양에 따라서나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어렵지 않지? 뭐 어렵지 않은 거 같은데. 그지, 그지? 그래서 이거 순물질인지 혼합물질인지 물어볼 거야. 물질이 몇 가지인지 물어볼 거야. 같은 물질인지 물어볼 거야. 누가 불꽃이 센지 물어볼 거야. 접근할 수 있겠지? 근데 있잖아, 하나 더. 양에 따라 끓는 점이 바뀌진 않는데 이거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어. 뭐냐면 다시 끓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끓었다는 것을 모형으로 표시를 해볼 거야. 다시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되냐면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인력이 있다고. 인력이 있어, 인력이 끊었어. 100도씨가 되면 끊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기체가, 이제 나가야지 하고, 바깥으로 짠!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쉽게 나가 못 나가. 이해 가나? 무슨 말이냐면, 위에, 내가 물이 끓었던 그 표면에 나갈 때 그 위에 있는 공기압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 압이 너무 낮으면 있잖아. 여기 공기가 너무 많아. 그럼 그 공기 사이를 뚫고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못 나가서 끓는 점이 더 높아져. 그게 바로 압력밥솥의 원리야. 압력밥솥을 밥 먹냐? 모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밥하는데 이러지더래. 이런 거? 지그지그지그 피쉬 딸랑딸랑 피쉬 이 소리 나면 압력밥솥이야. 근데 이제 압력밥솥이 훨씬 더 밥이 맛있어. 압력밥솥의 원리를 한번 써볼게. 압력밥솥은 있잖아. 압력이 높아. 그래서 끓는 점에 물이, 그러니까 쌀을 씻었고 쌀과 함께 넣었던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려고 분자간 인력이 끊어졌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압력이 너무 센 거야. 못 나가. 그래서 더 끓는 점이 높아져. 끓는 점이 높아져. 그럼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 여기까지 얘가?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밥을 익힐 만한 에너지가 충분해서 밥이 빨리 익어. 밥을 익힐 만한 에너지가 너무 충분해서 빨리 익어. 그래서 훨씬 더 밥이 맛있는 게. 압력밥솥이 맛있어잉? 그럼 반대로 볼까? 반대로 압력이 낮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끓는 어떻게 될까?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네? 그러면 물이 100도씨가 안 돼도 끓어 좋겠지. 빨리 끓으니까. 그런데 밥을 익힐 만한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밥이 삼층밥이 돼. 엄마랑 캠핑 가서 밥을 먹으면 삼층밥을 경험할 수 있어.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아빠가 압력밥솥을 사시더라고, 요만한. 그지, 왜? 압력밥솥 되게, 집에서 캠핑 안 하는. 캠핑, 밥솥을 뭐 했어, 엄마가? 그, 딸랑 소리 나는 거? 아니, 그냥 무슨 캠핑 가서요? 어. 무슨 냄비인가? 거기다가, 거기서 밥이 잘 익디? 아니, 진짜 맛없어요. 그게 거기서 생쌀이 씹힐걸? 아니, 그러진 않았어? 죽이네, 어? 죽이네.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타기 전에 많이 끓이려고 죽밥이 되는 경우도 있지. 너는 뭘로 밥해야 돼? 냄비가 잘 익어, 밥이? 잘 익히는데 밑에가 타. 크지? 밑에는 타고 위에는 있고 그 위에는 설 있고. 이게 삼층밥이야. 밑에는 타고 위에는 있고 그 다음 그 위에는 쌀. 너네 어땠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가 기억이 남아? 어렸을 때가
그래서 소용이 하나도 없어. 뭘 해. 예. 의미 없다. 엄마는 엄청 애써가지고 캠핑 동안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뭐가 기억에 남니? 기억이 안 나는 허무하다 허무해. 선생님이 아들 키우잖아. 그래서 얘들 보면 우리 아들도 이러겠지 생각. 쌤이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주의력이라는 말과 집중력의 차이라는 말을 들었어. 주의력과 집중력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 어떤 아이가 레고를 만드는데 엄청 긴 시간 레고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어. 얘는 집중력이 좋은 거야. 이해가? 그런데 주의력이 없을 수도 있대, 이건.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주의력이 좋지 않은 거야. 주의력은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빨라야 돼. 예를 들어서 레고를 만들다가 선생님 얘기 들어야 돼. 그럼 선생님 얘기 들을 수 있어야 주의력이 좋은 거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선생님 얘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주의력이 좋은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니들이 주의력 결핍증이라 부르지. 집중력 결핍증이란 말 하진 않아. 그러면 주의력이 좋은 아이가 중요할까?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중요할까? 주의력이 좋은 아이가 중요해. 학습력이 거기서 강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에게 이제 7살 아들에게 유진아 양치하고 세수하고 얼굴 수건으로 닦고 안 그러면 그냥 나오니까 7살 때 그렇잖아 자유인. 그래서 얼굴 수건으로 닦고 딱 닦고 나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난 선생님 약간 그 실험 정신이 좀 있잖아. 과학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는 어떤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내가 예준아 양치하고 세수하고 얼굴 닦고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유진아 엄마 그만 뭐라 그랬어? 몰라. 아 금방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한 걸 똑같이 말하고 엄마 뭐라고 했지? 오 남자애들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눈을 읽고 다시 얘기해줬어. 눈을 보고 그럼 나너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다시 그때 얘기하더라고. 아 그렇더라고 남자애들 특히나. 그래서 남자애들은 학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 남자애들은 시각적인 게 강하잖아. 그래서 더 그렇다더라고. 내가 그래서 주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 뭐가 제일 좋을까? 타이머가 제일 좋아. 내가 집중력이 좀 딸린 것 같아. 주의력이 좀 딸린 것 같아. 하는 사람 타이머 쓰면 좋다고. 핸드폰 타이머 절대 쓰지 마. 왠 줄 알아? 타이머 킬러가 핸드폰을 켰는데 남겨보고 싶거든. 야, 어, 어떻게 하셨지? 지금 그랬지. 솔직히 말해. 선생님 나를 너무 잘하시는데? 엄마 내가 있잖아. 타이머 써야 돼. 핸드폰 좀 줘. 그래. 이렇게 했고 타이머 쓰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여러 가지 짤들을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그지?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사. 아 진짜 요만한 타이머를 하나 사. 집에 책상에 있고 타이머 없는 사람들 지금 당장 사야 돼. 하나 사 타이머. 그래서 내가 근데 선생님 저는 주의력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주의력을 점점 늘려야 돼. 내가 5분까지는 주의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5분 동안은 꼭 집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지. 그거 이제 그리고 나서 5분의 시간이 딱 올리잖아. 아 오케이 좋아. 5분 됐어. 다음은 6분으로 도전. 점점점 그래서 시간을 올려서 중학생 정도 되면은 30분 이상은 주의력을 갖고 있어야 돼. 30분 동안은 엉덩이를 붙이고 똑같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넌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없는데? 얘는 이런 상황이야. 오. 알아서 수업할게. 나 그 잠깐 주의력 얘기한 거야. 야, 어? 아니야. 야, 그렇게 해요, 괜찮아. 니가 아니라고 너 지금. 괜찮아. 제가 뭘 거 아니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5분 정도 집중력을 갖게 됐다면 점점 늘려. 그래서 점점, 다시 말해, 타이머가 좋아. 타이머로 스톱워치를 누르고 나서 5분 동안 내가 그 시간에 꼭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점점 늘리는 게 필요해. 그게 주의력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야, 대표적으로. 절대 핸드폰을 들이고 공부를 하겠다고 우기지 말고. 진짜 니는 양이 진짜 있잖아. 너무 거짓말 엄마들한테. 엄마, 나 음악 듣고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핸드폰 있으면 아유, 진짜. 핸드폰은, 근데 그거는 선생님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른 선생님도 생각만큼 핸드폰을 절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필요하면 꼭 밖에다 내놔. 꼭. 에이, 엄마가,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밖에다 내놓고 공부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짜증나잖아. 그럼 그걸 짜증 안 나는 더 좋은 방법 뭔지 알아? 내가 스스로 주도하면 돼. 니들 왜 화가 나냐면 내 행동을 누군가 지시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내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싫은 거야. 핸드폰 낸다는 사실보다 핸드폰을 시켜서 내는 게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스스로 내면 돼. 선생님 저는 공부를 안 할 건데요. 그럼 내가 할 말은 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황금 같은 토요일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모이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잖아. 저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토요일날 여기 앉아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진짜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잖아. 아니구나. 아닌 거야? 나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면 기분이 감정이 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하는 거지. 왜 근데 있잖아 내가 이런 거 있지. 내가 혼자 쑥쑥 다짐을 해. 공부할 때 꼭 핸드폰을 밖에다 내놓고 해야지. 절대 못 지켜.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빠한테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핸드폰 들고 있으면 집중이 좀 안 되니까 5분만이라도 꼭 밖에다 내놓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 라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서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선생님 말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안 지킬걸? 지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된다고. 그건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꼭 말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 내가 선생님 저는 집중력 좀 1시간 정도 돼요. 점점 늘려보려고 노력하고. 각자 5분이지 10분인지 내가 모르니까. 주의력을 점점 늘려나가야 돼. 그래야 효과적으로 공부해. 왜냐면 선생님 한 학생이 진짜 긴 시간 공부해. 불쌍할 정도로 긴 시간 공부해. 근데 정말 학습 효과가 안 좋아. 너무 불쌍하다.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엄마 하는 말이 자세히 보니까 얘가 정말 딴 생각을 많이 하더라. 딴 일들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저기 줌으로 하니까 눈으로 많이 보였던 거냐. 줌으로 봤을 때 얘가 가만히 있어. 잘 듣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지금 선생님 한 얘기를 다시 물어보면 얘 대답을 못해. 계속 볼펜을 굴리거나 지우개를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지우개를 자르고 붙이고 지우개 괴롭힌다 애들이. 막 지우개 디디디 다 뜯어내고 지우개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 벗겼다 난리 아주 그러고 있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지. 차라리 즐겁게 놀았으면 놀았다는 희열감이라도 있지 놀지도 못해. 그렇다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야. 제일 불쌍해. 차라리 놀아서 즐거웠다는 감정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은데. 난 공부를 한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 어머 불쌍해. 그게 제일 슬퍼. 그렇지 않아? 차라리 농구를 하고 차라리 게임을 하고 신나게 놀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날 좋은 시간에 신나게 놀았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 다 노는 이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했는데 학습 효과가 하나도 없어. 불행해. 갑자기 불행해. 선생님 그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 불행하더라고 이거는. 왜냐면 우린 너무 좋은 시간에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 누구에게나 더 놀고 싶은 시간들에. 좀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 아깝잖아, 이 시간이.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왜냐면 액체가 끓고 나가더라도 바깥에 방해하는 애가 있으면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압력이 높은 아이가 있으면 못 나가.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10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끓긴 하지만 밥을 익힐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밥이 설익어. 이게 특징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대. 봐봐. 끓는 물이야. 준기야. 내가 물 100도씨에 끓었어. 이렇게. 끓었다. 한 요 정도 담았어. 요 정도 담아. 뚜껑 닫았어. 뚜껑 닫았어. 100도씨 물이었어. 뒤집었어.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100도씨의 물이 요 정도 되겠지. 이렇게 100도씨 물이 차 있다고. 여기까지 가나?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아니지. 수증기로 차 있지 않을까? 여기서 뜨거운 물에서 수증기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고 이 안에 수증기가 찬 상태에서 뒤집었을 거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근데 여기다 차가운 물을 넣었다 쳐봐. 그럼 이 수증기가 어떻게 될까? 물이 돼서 내려갔겠지. 그럼 여기 위에 수증기가 있던 것이 없어졌지. 압력이 낮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찬물을 부었더니만 위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수증기가 사라지면서 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야.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댔지? 낮아진댔잖아. 100도씨가 아니어도 끓을 수 있네? 그래서 내가 가스불을 댕기질 않았는데 여기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끓어. 다시 끓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는 이걸 조금 이제 좀 이제 신박하게 실험을 해. 어떻게 하냐면 끓는 점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마끼라고 하고 있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피스톤을 바깥으로 계속 빼는 거야. 공기 자꾸 바깥으로 빼. 그러면 여기에는 끓는 물이 있었어. 그럼 여기 수증기가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자꾸 빼져버리는 거야.
그럼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다시 보글보글 끓어. 가스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끓어. 그게 바로 압력에 따른 끓는 점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무슨 말인지 봤어?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아직 안 했다. 모르겠다. 응. 압력에 따른 끓는 점까지 설명을 했고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는 건 아니랬지. 양이 많다고 해서 끓는 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이 도달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끓는 점은 뭐에 따라 바뀔 수 있었냐면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이 바뀔 수 있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나 녹는 점 때문에 지금 물체들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해. 철은 고체야, 액체야. 고체. 물은 액체. 산소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평상시 25도 정도의 온도라고 말하는데 그 온도에 왜 모든 아이들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냐는 거야. 이게 끓는 점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상온 25도씨를 말할게. 25도씨. 내가 녹는 점 대결까? 녹는 점이 이렇게 있고 끓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A는 있잖아. A는 녹는 점이 1535도씨야. 2760도씨야. 얘는 1500도씨가 돼야지 녹는다는 얘기야. 잉? 난 지금 25도씨야. 나 1500도씨에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 난 지금 25도잖아. 그럼 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끓지도 못해. 녹지 못했으므로 무슨 상태로 있는 거냐면 고체 상태로 있는 거야. 녹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그러면 B라는 물질 볼까? B는 0도씨에서 녹는데 100도씨에서 끓는데 나 지금 녹을 수 있어 없어? 봐봐. 내가 0도씨야 지금. 여기가 25도씨야. 여기가 100도씨야. 에? 내가 온도를 서서히 높여서 0도씨에 도달한 거야. 녹았어 이때. 그리고 다시 온도를 높여서 지금 25도인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녹았잖아. 근데 100도씨에 아직 도달했지 못해 그러겠어. 그러니까 녹긴 녹았으나 끓지는 못했어. 녹았다는 말은 무슨 상태냐면 액체 상태지. 근데 끓지 못했으니까 끓었다면 기체 상태이겠지만 끓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여기가 액체 상태. 이해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95도씨야. 여기가 마이너스 40도씨야. C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하자. 25도씨에 와 한참 났네. 녹기도 녹았고 끓기도 끓였을 것 같고 지금 더 온도가 높아서 25도야. 이해가? 그래서 녹기도 녹고 끓기도 끓었으니까 녹았으면 액체인데 끓기까지 했으니까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지 이해갔지?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어. 낮으면 가능. 아니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 기준의 온도가 정해져 일반적인 상온 온도는 25도로 많이 얘기하고 15도로 물어볼 수도 있고 100도씨로 물어볼 수도 있어. 어쨌든 기준 온도보다 낮으면 가능이라고. 기준 온도보다 높아 불가능. 높아 불가능. 낮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찾고 가능이면 기체예요. 가능 불가능이면 액체예요. 불가능이면 고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D 한번 해볼까? D는 무슨 상태인지 빨리 찾아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고 여기는 80도씨야. 가능 불가능. 가능. 얘보다 낮으니까 가능 불가능. 이건 녹긴 녹았으나 끓지 못했으므로 무슨 상태? 액체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뒤에 E 한번 가볼까? 얘는 80도씨야. 여기는 120도씨야. 가능 불가능. 불가능. 녹지도 못했고 끓지도 못해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이렇게 해서 상태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빨리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서로 나와 있는 게 없나? 여기 있다. 몇 번이야? 242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 들어볼까? 242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 242페이지에 18번 문제. 이거 멈췄어. 카메라에 내가 멈췄어. 내 카메라 나 움직였어. 움직인다. 깜짝이야. 여기 카메라 갑자기 멈췄어. 동시에 가능, 불가능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가능, 불가능, 액체 뭐 이런 식의. 불가능, 불가능, OX 쓴 다음에 액체인지 고체인지 다 써야 돼. 이해가? 요거지? 18번. 오케이. 지금 몇 가지 물질인데 실온에서라는 건 한 15도씨, 20도씨를 기준으로 안 하네? 20도씨를 기준으로 가능, 불가능을 잡자. 다 같이. 불가능, 불가능, 고체. 얘는 가능, 가능, 기체. 얘보다 낮으면 가능이고 얘보다 높은 불가능이야. 얘는 가능, 불가능, 액체. 얘는 가능, 불가능, 액체. 이해가나?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분자 간 인력이 누가 제일 세냐는 둥. 그럼 녹는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찾으면 돼. 분자 간 인력이 제일 약한 건 기체 중에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낮으면 돼.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 금방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요거 하나 볼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 말했던 거 있잖아. 감압장치. 이었다. 보여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같은 물질 누구야? 가장 끓는 점이 높은 아이 누구? 네. C. 얘는 끓는 점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분자간 인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럴 거야. 끓는 점이 같은 아이가 누구? A랑 B 같은 물질이지? 그럼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B가 이유가 뭐야? 양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선생님이 다음 단원이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밀도라는 거냐을 알려줄 거야. 밀도. 밀도의 정의를 내려볼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뭐라고? 단위 부피를 말하는 거야. 1세제곱센티미터나 1ml를 말하는 거야. 당 질량을 밀도라 불러. 아니 이게 무슨 밀도는 언제 개념을 많이 쓰냐면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 알았어 알았어. 처음 들었어요 라는 표정 들으니까 다시 얘기해볼게. 하리나 쇠고슬하고 나무토막 중에 누가 떠? 쇠고슬이 물에 뜬다고? 다시 물어볼게. 아직 얘가 회로가 아직 안 돈 거야. 쇠고슬이 먼저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나무토막이 먼저 안 떠올라 내가 당황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 쇠고슬하고 나무토막 중에 물에 뜨는 게 누굴까? 넌 누구라고 생각해? 진짜로? 너는? 쇠고슬이 가라앉냐? 네. 진짜로? 네. 네가 생각에는? 비어있으면 쇠고슬이 비어있으면? 넌 누가 가라앉을 것 같아? 쇠고슬. 너는? 그럼 물어보자. 쇠고슬이 가라앉는 이유는 뭐야? 너는 왜 가라앉다고 생각해? 무거워서 서영이는 쇠고슬이 가라앉는 이유가 뭐가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있잖아. 내가 지나간 사람들한테 쇠고슬하고 나무토막하고 무거우면 누가 무거워요라고 대답해? 나무토막이 무거워요. 근데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다고 하면 그렇지, 이걸 물어봐야지. 아니, 어떤 말이냐면, 쇠고슬하고 나무토막 중에 누가 무거워요? 그럼 다들 쇠고슬이 무겁다고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제 다시 물어보지. 그러면요, 아파트만한 나무토막하고 쇠고슬이 누가 무거워요? 이렇게 되면, 그치?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하네? 이렇게 되잖아. 그래, 맞아. 사람들한테 쇠고슬하고 나무토막 중에 누가 무거워요? 그럼 쇠고슬이라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 크기가 같았을 때 누가 무거워요? 라고 물어보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크기가 같았을 때 무조건 누가 무거워? 쇠고슬. 나무토막
토막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크기가 세고수가 같아진다면 무조건 나무 토막이 더 가벼운 거야. 이게 밀도예요. 크기에 따라 절대적인 질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크기가 같았을 때 무게를 비교하는 게 바로 밀도라고. 그러면 밀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A라는 물질은 부피가 얼마였냐면 10세제곱센티미터였대. 그리고 나서 40g이었대. B라는 물질은 완전 부피가 컸어. 1000세제곱센티미터였대. 완전 질량이 컸어. 2000g이었대. 야,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무거워? 야, B가 무겁잖아. 2000g인데? 2000g이 절대적인 건 얘가 더 무거운 거야. 들기 힘든 게 얘가 들기 힘들겠지. 얘는 쉽게 들리겠지. 그러나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커요. 그때 있잖아. 우리가 밀도를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부피가 아니잖아. 크기가 같지 않잖아. 그럼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작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10세제곱센티미터, 10,000세제곱센티미터,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1세제곱센티당 질량을 찾아보는 거야. 여기는 10세제곱센티미터니까 10으로 나눠야겠지. 여기도 10으로 나누자. 그러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4g. 얘는 얼마로 나눠야지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니? 1000. 민서가 그럼 이쪽도 뭘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야 돼. 민석이가 안 봐서 다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저 썩으려면 안 봐서 절대 어휴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제가 딴 생각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하고 막 그러지 말자. 민서가 그래서 있잖아. 얘가 2000g이어서 얘는 40g이어서 얘가 더 무거워 보여. 근데 크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모든 크기를 1세제곱센티미터로 만들 거야.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로 만들기 위해서 10으로 나눴어.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 질량이 궁금하니까 얘도 10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4g이었어. 얘도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가 궁금하니까 1000으로 나눴어. 얘도 1000으로 나눴어. 그럴 땐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이 얼마야? 2g이야. 이해가? 그러니까는 똑같은 크기에서 누가 더 무거우니까 얘가 더 크니 무거우니까 얘가 밀도가 큰 거야. 밀도가 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뜨거나 가라앉는 게 결정이 돼. 물의 밀도가 1이야. 물의 밀도가 1이라고. 나무 토막이 물에 뜨지. 이유가 뭐냐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 쇠고슬이 가라앉는 이유는 1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이게 밀도야. 밀도는 크기가 같았을 때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어떤 물체들이 다 부피도 알려주고 부피도 알려주고 질량도 알려주고 질량도 알려주거든. 어떻게 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다시 말해서 크기를 1세제곱으로 통일시킨 다음에 질량을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봐라. 뭘로 여기 뭐냐면 질량이지. 그래서 이게 질량이었지. 뭘로 나눠주면 돼? 부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아니요. 5g이었어요. 4세제곱센티미터당요. 그러면 이게 질량이지. 이게 부피지. 그러면 여기서 4분의 5로 계산한 다음에 1.25로 만들면 1세제곱센티미터의 질량을 말할 수 있는 거야. 1세제곱센티미터당의 질량이 1.25라는 걸 알 수 있다. 결론은 말할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어. 밀도는 뭐분의 뭐로 구하라고? 미분의 질량. 부피가 영어로 볼륨이라 그래. 볼륨. 질량은 다 영어로 매스라고 해. MASS. 그래서 매스. 부피분의 질량. 네. 와, 왜? 왜? 질량 쓰고 와 영어로. 볼륨 매스.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예. 입술, 아니요? 하트, 자, 어쨌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질량의 단위를 뭐 쓰냐? 그램 쓴다, 그램. 알아? 그램? 킬로그램은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 단위가 좀 작게 써줘서 그램을 많이 쓰고 부피의 단위가 중요해. 부피의 단위 뭐 쓰냐? 아까 했던 세제곱센티미터도 부피의 단위야. 미리리터도 부피의 단위야. cc도 미리 부피의 단위야. 그래서 결론을 말할게. 밀도의 단위는 질량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말해. 그러면 뭐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cc도 해. 밀도에 구하는 공식 기억해야 되고 밀도의 단위도 기억해야 돼. 아이들아 그런데 cc나 밀리리터는 다 똑같은 단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cc가 1ml야.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야. 다 같은 크기야. 같은 양이야. 혹시 1리터는 몇 ml냐? 오 알아?
오, 똑똑하네. 오, 이걸 아는구나. 오, 대박. 우리 500ml짜리 우유, 우리 많이 하지. 이때 쓰는 거야. 1.2리터짜리 콜라.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양인지 알 수 있겠지?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 어, 아, 만. 맞아? 아, 이렇게. 봐봐. 이게 1m, 1m, 1m. 이거 세 개를 곱해야지. 1세제곱센티미터지. 1m는 몇 미터야? 1m 몇 센티미터야? 100cm지. 100cm, 100cm, 100cm를 곱하니까 이게는 공이 몇 개가 필요해? 6개가 필요한 100만이야. 이해가? 100만 세제곱센티미터? 아까 선생님이 밀리리터하고 cc는 같은 말이라 했잖아. 세제곱센티미터는.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1리터는 공이 3개 붙어 있고 얘는 6개 붙어 있는데 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고 말하려면 누구한테 공이 더 필요해? 리터에다가 공이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랑 같은 말이야. 이해가지? 됐어?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밀도를 구하려면 일단 부피를 구할 줄 알아야 돼. 부피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없어. 부피 가지고. 질량을 구하는 걸 배울 거야.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야. 그런데 질량과 부피를 배우는 이유는 밀도를 구하기 위한 거야. 일단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 단위 부피당 질량. 다음에 밀도 한번 더 할 거니까 지울게.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나 있잖아. 요만큼 써서 부피를. 누가 상 절대 안 줘. 왜 이렇게 끝까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해. 부피 구해봐요, 부피. 첫 번째 부피를 구하는 것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를 구하는데 첫 번째 액체 부피 구하자, 액체. 액체는 이렇게 고체 부피 구할까 봐. 고체부터 구할게요, 고체. 고체가 양이 많으니까. 고체는 첫 번째 모양이 규칙적인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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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면체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부피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체 높이. 맞지?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가 필요하겠지. 부피를 구할 때 자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나? 두 번째, 돌멩이 같은 고체는 어떻게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물에 넣어서. 이렇게 눈금 실린더에 50이 있었어. 에이? 돌멩이를 넣어. 돌멩이를 넣었더니 얘가 75야. 야, 25가 늘었지. 누구 때문에 늘어온 거야? 네. 그러면 늘어난 부피가 고체의 부피라고 말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가나? 세 번째, 그러면 너네 코르크마개 뭔지 알아? 와인 병뚜껑 코르크마개? 걔 둥둥 떠다니는 거 알아? 물에 뜨는 고체는 어떻게 부피를 측정할까? 상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부피를 추구할 수 있어? 서울에다 지금 부피를? 부피라고. 어, 그래서 애들이 막 이래. 선생님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요. 그럼 이게 뜨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다가요. 코르크마개를 붙여가지고요. 물을 뒤집어. 막 여기 밑에다가 코르크마개 붙이래. 수업이 어떻게 들어갈 거야? 너네 눈금실에서 시험지에서 봤지? 이렇게 얇은 걸. 아, 집게랑 집게로 정답은 더 좀 원초적이야. 받는 철사가 정답이야. 50을 준비해. 그럼 코르크마개를 넣어. 뜰 거 아니야. 가는 철사로 누른다. 그랬더니 선생님 가는 철사를 곱빼면요 그러더라고. 무시. 무시.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가는 철사의 곱빼를 수정해서 빼야 되지 않나요? 무시. 알았지? 가는 철사. 그러면 실험 도구에 눈금 실린더하고 물하고 가는 철사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딱 머리상으로 알 수 있어. 얘 뜨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해가? 그 다음에 저 고체 이번에는 가루 고체를 볼게. 가루 고체. 모래가 50 있었어. 에? 물이 50 있었어. 둘이 섞었더니만 95가 됐어. 모래의 부피는? 모래가 50 있었고 물이 50 있었어. 둘이 섞었더니만 95야. 모래의 부피는? 45. 머리 갑자기 복잡해? 간단해. 늘어난 물의 부피를 보면 돼. 늘어난 물의 부피를 봤더니 얼마야?
45. 그래서 모래의 부피가 45야. 그랬더니 선생님, 왜 얘는 근데 부피가 50으로 느껴졌어요? 왜일까? 모래와 모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모래의 부피가 45면 빈 공간의 부피도 니들한테 물어봐. 얼마일까? 5. 이해가나? 그래서 이번에 가루의 본체로 액체로 측정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피로 보면 되겠구나. 소금은 그렇게 어떻게 측정할까? 소금도 고래체잖아. 아, 여기다 소금 50 있었어. 얘의 부피 어떻게 측정해? 똑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더라고. 안 돼. 물에 녹잖아. 물에 녹으면 부피가 측정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에탄올처럼 소금을 녹이지 않는 액체로 이용한다. 에탄올은 소금에 안 녹거든? 그러니까 안 녹는 것을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해야 돼. 우리 왜 부피 측정했니, 지금? 밀도 구하려고요? 근데 마지막에 액체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액체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눈금 실린더가 이런 식으로 액체가 돼. 아니 위로 이렇게 따라 올라와. 일단 니네 컵에도 그래. 자세히 보면 물이 이렇게 위로 따라 올라오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어디를 눈금을 읽어야 되냐 밑에 눈금을 읽어야 돼. 문제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문제 안 나오면 얘기 안 하지. 근데 어떻게 있잖아. 그 밀가루 반죽처럼 생긴 아이는 요렇게 생겼다. 액체가. 위에 이렇게 약간 얘가 볼록 튀어나온 느낌? 그럼 위에 거 읽어야 돼. 눈곱을 어디 읽어야 되는지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부피까지 선생님이 측정했어. 뭐 구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밀도 구하려고 그래. 다음 시간에 그럼 뭘 할 거냐면 질량 측정할 거야. 그리고 밀도까지 구하게 될 거야. 오늘의 숙제 갑시다. 아이들아 숙제 첫 번째. 너네 있잖아. 아니야, 페이스가. 오늘 좀 숙제가 다른 때보다 적어. 24페이지까지, 243페이지까지거든? 근데 몇 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거냐면 지난주에 대답 문제를 안 했어. 뭐냐, 여기 228페이지고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 44페이지. 야, 오답 선생님 지난주에도 점검 안 한 것 같아. 한번 점검 다 할 거야. 다 들고 와. 알았어?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중간에 봐야 될 사람들 알지? 다음 시간에 끌려면 밀도까지 하고 주간 테스트 뭐든지 그럴게. 질문. 그 제시 어디서 보는 거예요? 200일. 200일. 질문 있어? 없어? 오케이. 그리고 그 제시 안 봐도 되는 친구들은 그걸로 오답하고 제시하는 친구들은 지금 제시 시험지로 오답하고 제시도 보고 제시 다시 봤을 때 100점 나와야겠지? 질문 없지? 100점 안 나와도 그냥 그냥 오답 하나 가지고. 그래도 오답해야지 뭐.